최고 200mm, 경남 남해안에는 최고 150mm, 중부지방에는 최고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주아였습니다. KBS. 김성환의 시사야. 안녕하십니까. 시사평론가 김성환입니다. 정치권에서 과거의 사건과 인물들이 잇따라 소환되고 있습니다. 민주당에선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 후보직을 자진 사퇴하면서 이른바 보훈인사 논란이 일단락되는 듯 했는데요. 오늘은 또 다른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 황교익 TV에 출연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여야 경쟁 주자들의 비판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번 일을 계기로 이재명 지사가 과거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전직 대통령 박근혜 씨를 직무유기로 고발했던 일까지 재조명되고 있습니다. 당대표와 대선 주자 간의 갈등으로 어수선한 국민의힘에서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경선 룰이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지도부 일각에서 당내 갈등을 수습할 어른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온 건데요. 우리 정당 역사상 최초로 30대 청년 당대표가 등장한 국민의힘에서 어른의 호통이 필요하다는 말이 나오는 상황, 어떻게 봐야 할까요? 지금의 정치권 어떻게 봐야 하는지 잠시 뒤 이어지는 뉴스의 외전에서 자세히 분석해 보겠습니다. 국내 시민사회단체들이 우리 정부가 나서서 아프간 난민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마련해 달라며 기자회견을 했는데요. 아프간 난민 상황은 어떤지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는 인터뷰 시간에서 난민 인권 네트워크 의장인 이일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김성환의 시사에는 청취자분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내용과 관련해 의견 있으신 분들은 문자 보내주십시오. 당첨된 분들께는 모바일 상품권 보내드릴 텐데요.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는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도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콩 어플리케이션과 KBS 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저희 방송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KBS 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그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한 주 동안 있었던 뉴스 가운데 우리가 조금 더 깊이 들여다봐야 할 이슈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뉴스와 외전 함께 하실 패널 두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민하 시사평론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역시 두 분이 옆에 계시니까 든든하네요. 뭐 저희 존재보다는 사실 이 뉴스야 시사야가 워낙 뭐 존재감이 있으니까 아니 피곤했는데 피곤을 다 씻기네요. 네. 김민하 평론가도 한마디 해주셔야죠. 그렇죠. 지금 뭐 코로나 때문에 사실 오늘 불금을 즐기고 뭐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이 청취자분들도. 이제 불금을 즐기려고 하면 사실은 시사 프로그램 같은 거 들을 필요가 없거든요. 근데 코로나 때문에 불금을 즐길 수가 없습니다. 그럴 때는 시사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차분하게 이 불금을 마무리하는 게 제일 좋은 선택입니다. 동시간대 가장 훌륭한 라디오 프로그램 시사를 들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거죠. 이 뉴스의 외전을 하는 보람을 느껴요. 제가 좋습니다. 두 분이 항상 이렇게 얘기해 주셔서. 네. 이길 수가 없네요. 네. 자, 분위기 풀어보자는 차원에서 말씀 잠깐 나눴고요. 정치권 얘기로 이제 들어가 보죠. 뭐 한 주 동안 굉장히 뜨거웠던 이슈들이 많았는데 일단 민주당과 관련한 이슈 가운데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내정됐던 막 칼럼니스트 황교익 씨 굉장히 뭐 시끄러운 논란이 일다가
오늘 아침 일찍 SNS를 통해서 후보직에서 물러나겠다. 자진 사퇴 의사를 밝혔어요. 일단 이 논란은 일단 됐다고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이 황교익 씨가 경기관광공사 사장을 하느냐 마느냐는 그냥 뒀으면은 이제 8월 이 말에 이제 그 인사청문회 국면까지 가가지고 계속 이제 논란이 이제 진행되는 그런 것이 될 수 있었는데 네. 어쨌든 이제 본인이 이제 좀 입장 정리를 했고 그리고 이낙연 전 대표가 이 친일 논란을 좀 이 캠프 측에서 좀 불러일으킨 거에 대해서 이 유감 표명을 했고 그다음에 결정적으로 이제 이해찬 전 대표 등이 전화를 해서 또 이렇게 좀 마음을 풀어주고 뭐 이런 과정을 거쳐서 사실 뭐 예상했던 것보다는 조기에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점에 있어서는 일단락됐다고 봐야 되는데 몇 가지 평가의 지점들은 남긴 것 같아요. 결국은 이게 인사가 뭐 여러 가지 비판을 받을 만한 소지가 있는 인사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네. 그것에 대해서 해명을 어떻게 하느냐. 이게 사실은 이제 이 황교익 씨가 여러 가지 경력이나 이력을 통해서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만 이제 설명하면 되는 부분이었는데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측에서 뭐 친일 논란, 친일 뭐 프레임 이런 걸 꺼내 들어서 네. 도쿄 뭐 관광공사 사장,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이 어울린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서부터 과잉 어떤 갈등 관계로 간 거거든요. 예. 그래서 경선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 이제 짚어볼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결국 이게 논란이 종결되긴 했지만 이재명 지사가 본인 리더십을 발휘해서 정리했다기보다는 네. 결국 이제 당의 원로가 나서 갖고 정리해 준 것 같은 그런 맥락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역시 이제 이 양당이 마찬가지인데 국민의힘도 그렇고 더불어민주당도 마찬가지인데 원로급 어떤 인사들의 어떤 중심을 잡아주는 역할이 필요한 거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같이 나오는 부분도 있어서 네. 여러 가지 평가의 지점을 남긴 것 같습니다. 네, 배종찬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글쎄 황교익 마칼럼니스트와 관련한 논란을 원로가 풀었었어야 될 일인지 이것도 참 갸우뚱거려지는 부분이거든요. 왜냐하면은 여진이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지는 거죠. 우선 첫 번째로 이제 보훈 인사 논란이거든요. 핵심은 보훈 인사입니다. 네. 그러면은 보훈 인사냐 아니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판단하면 될 일이거든요. 근데 여기에 캠프 측에서 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에 적합한 인물이 아니라 도쿄나 오사카 관광공사 사장에 적합하다. 이건 뭐냐면 결국 네거티브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선거에 대한 이 국민들과 유권자들과 지지층들이 혐오만 더 많아지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훈 인사만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공감할 사람들이 훨씬 많았고 황교익 경기관광공사 이제 전 내정자죠. 네. 전 내정자도 그냥 이 진행되는 상황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판단하는 것이 더 나았을 뻔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럼 그렇게 이야기하는 이낙연 후보 측은 일본 총리냐 이렇게 되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는 결코 바람직한 일이 아니고 결과적으로는 저는 친일 프레임이 남았고 또 아직까지 이 마무리되지 일단락되지 않은 것이 떡볶이 먹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거잖아요. 네, 조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천 쿠팡 문제까지 연결된다는 건 여전히 저는 진화되지 않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두 개를 좀 분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 사안이지만 일단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보면 좋겠는데 왜냐하면 현재 진행형이 있고 과거의 논란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또 여론조사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번 사안만 바라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사직 사퇴 논란과 그다음에 경기관광공사 내정, 보훈 인사, 또 황교익 씨의 거친입. 이게 다 연결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또 이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쪽에서 그걸 적극적으로 공세를 펼친 측면이 있는데 이게 여론에는 어느 정도 반영이 됐을까 이게 궁금하거든요. 김민하 평론가가 여론조사 결과 하나만 좀 소개해 주시죠. 엠브레인 퍼블릭, K스텐 리서치, 코리안 리서치, 한국 리서치 4개 여론조사 기관이 합동으로 지난 16일부터 18일까지 사흘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차기 대선 주자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일단 이 조사 결과를 보면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이 야권의 지금 유력 대권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오차 범위 밖으로 좀 제치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재명 지사가 응답자의 이제 이 차기 대선 주자로 적합하다라는 이 응답에 대해서 26%를 이제 얻었고 네. 윤석열 전 총장은 19%를 얻었다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10%였고요. 근데 이게 뭐 항상 여론조사라는 거는 흐름을 봐야 되지 않습니까? 네. 그 전주랑 비교를 하면 이재명 지사는 3%포인트가 좀 오른 것이고 이낙연 전 대표는 2%포인트가 하락한 거 그리고 윤석열 전 총장은 이전 주와 이제 동일한 수준이다. 이렇게 이제 보이는 거죠.
민주당 지지층으로 한정해서 볼 때는 이재명 지사가 한 53%, 이낙연 전 대표가 25%의 이제 지지를 얻고 있는 걸로 나타났는데 지역별로 나눴을 때 대부분 이재명 지사가 앞서고 있고 호남에서만 이낙연 전 총리와 이낙연 전 대표와 팽팽한 어떤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내년 당선 전망과 관련돼서 이재명 지사가 당선된다 이렇게 보는 응답이 전체의 33%였고 윤석열 전 총장이다라고 답하는 확률이 26%였기 때문에 이 어떤 양자의 대결 구도에서도 이재명 지사가 좀 앞서가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와 이낙연 전 대표 간의 어떤 대결 구도 봐도 이낙연 전 대표가 딱히 이제 좀 올라가지 않은 그런 상황인데다가 네. 이재명 지사가 떨어지지 않고 뭐 이런 흐름이기 때문에 네. 사실상 이제 황교익 씨 관련 논란은 지금의 어떤 흐름에는 영향을 크게 못 준 것 같다. 이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제 그런 해석이 가능한 거죠. 네. 지금 여론조사 소개해 주셨지만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 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좀 변희찬 소장께서 좀 분석을 더 해주시죠. 저는 조금 다르게 볼 필요가 있는 것이 이게 이제 면접은 조사에서는 대체적으로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이재명 후보가 좋은 결과가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여론조사가 뭐 조작된 것이거나 혼란을 야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자동응답 조사 방식은 또 다른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는 참고와 흐름이 중요한데 실제 한교익 경기관광공사 전 내정자가 가장 고조됐던 시점은 언제냐면 목요일일 수가 있어요. 한 방송에 출연해서 본인이 아주 강력하게 이낙연 후보 측에 대한 감정을 토로하는 그 방송까지도 나갔고. 근데 이건 조사가 월, 화, 수에 이루어진 조사거든요. 저는 하루가 빠졌다. 충분히 황교익 이슈에 대한 반영이 안 됐을 수도 있고. 반영이 됐더라면 지지율이 빠졌을 가능성이 그럴 있다. 가능성을 저는 배제할 수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네. 이게 좀 더 고조되기 전에 또 황교익 내정자가 또 사퇴를 했거든요. 네. 저는 이 지점을 볼 필요가 있는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최근에 이 더불어민주당의 전반적인 차기 대선 구도의 경쟁력을 보면 이낙연 후보는 또 지지율이 또 빠지는 현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또 이재명 후보는 계속 박스권에 갇혀 있는데 대체로 어떤 변화가 있냐면 여성들에게 영향을 주고 또 MZ세대와 또 중도층에게 영향을 준다면 결코 저는 네거티브가 바람직하지 못한데 여전히 네거티브 안 한다고 이재명 후보는 선언을 했는데 이게 계속 끝나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제 그 이재명 지사 지지율이 만약에 목요일까지 조사를 했더라면 빠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두 가지 측면이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낙연 지사 측 캠프에서 황교익 씨를 친일 프레임으로 공격을 했고 황교익 씨하고 좀 이낙연 캠프 쪽하고 계속 갈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일종의 네거티브 전으로 갔다. 여기에 대한 평가가 어떻게 나오는가 이것도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러지 않아도 지금 지지율이 큰 변동이 없는 상황인데 네거티브 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낙연 전 캠프 쪽 지지율이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 별로 변동이 안 나타나는 거 이것까지 포함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이라는 것은 지금 앞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상당 부분 이제 이재명 지사로부터 좀 뒤떨어져 있는 상황이죠. 일부 네. 이제 호남이라든가 이런 지지 기반에서만 이제 높이 나타나고 있는 거. 그래서 이낙연 전 대표 캠프 전략의 문제라는 것은 지금 이제 뭐 지지율을 이제 뭐 더 떨어지지 않는다 이게 이제 중요한 게 아니라 올라갈 지금 어떤 그 근거를 만들지 못하고 있다. 이게 이제 중요한 어떤 놓치고 있는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과 관련돼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여론조사만 갖고 보면 이 변동이 없는 것인데 저도 이제 배용찬 소장님 말씀대로 다음 주까지 봐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게 또 꼭 목요일이 포함됐느냐 안 됐느냐를 넘어서 이게 사람들이 여론조사라는 거에 응답을 할 때 그날 나온 뉴스를 바로 보고 바로 이제 바로 거기에 대해서 답변하고 이게 뭐 크게 달라지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일종의 네. 이제 수성 기간이라는 게 필요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논란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되는 평가해야 되는 그런 지점들이 또 남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얘기하면 지금 뭐 공정 논란 이런 걸 제기하기도 했지만 또 이재명 지사의 리더십 문제일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재명 대통령이 됐을 때 그때는 인사가 어떨 것인가 이런 걸 연상케 하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제 나오고 해석이 제기될 거거든요. 그럼 그것까지 접한 다음에 유권자들이 판단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볼 때는 좀 여론조사의 추이를 계속 보면서 판단할 문제고 그리고 지금 당장 이게 영향이 없다 하더라도 이런 비슷한 사례들이 쌓이면서 어떤 한꺼번에 또 반영이 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사 논란이라는 게 지금 경기도지사이기 때문에 네. 경기도 내의 인사 논란이나 이런 것들이 또
또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 언제든지 불거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게 또 경기도지사 사퇴 하느냐 마느냐 이 문제까지 또 이어지기 때문에 이런 하나의 종합적인 어떤 상황의 평가가 여론조사에 반영이 돼야 이 실질을 우리가 알 수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점도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낙연 후보 캠프 측에 신경민 전 의원이 공격을 한 부분이 일본 음식은 높게 평가를 하고 한국 음식을 폄하했다 이 이야기를 네. 했는데 이게 네. 사실과 다르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일베에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교익 마칼럼에서도 공격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야기인데 야끼니쿠 관련이거든요. 근데 그걸 내용을 가만히 들어보면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충분히 내용을 확인하거나 분석하거나 진단하지 못한 상태에서 도쿄나 오사카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실제 황교익 마칼럼니스트가 사장 전 내정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반박했을 때 사실 공감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낙연 후보도 부담이 됐거든요. 사실 그것도 지지율에 영향을 줬을 수가 있죠. 너무 지나쳤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까지 그러니까요. 바로 그 하잖아요. 부분입니다. 네. 그 부분은 사실 그래서 그걸 네거티브로 인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이재명 후보는 분명히 네거티브 하지 말자 그랬다면 보훈 인사로 이야기를 했더라면 그게 충분히 유권자들로부터 공감대를 얻을 수도 있었을 텐데 사실 확인을 하지 못했던 부분이 지적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럼 뭐 지금 이재명 지사의 지지율도 좀 지켜봐야 되고 이낙연 전 대표의 지지율에는 크게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논쟁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이거 정리하면 이렇게 될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나의 지금 논란이 벌어졌어요. 이것까지 같이 사실은 더해야지 다음 주 초에 여론조사 결과가 아마 어떻게 변화하는지 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지난 6월 이천 쿠팡 물류센터 화재 당시에 이재명 지사가 황교익TV에 출연했다. 뭐 이른바 먹방을 했다. 이게 지금 알려져서 뭐 지금 여야 할 것 없이 경쟁 주자들이 전부 일제히 지금 공격하는 상황이거든요. 뭐 하다못해 세월호 7시간 의혹과 관련해서 좀 빗대가지고 지금 비판을 야권에서는 좀 하고 있기도 한데요. 어느 정도 이 논란이 갈 것으로 보는지 어느 정도 여론에 영향을 미칠 거라고 보시는지요? 일단 세월호 7시간하고 비교할 문제는 전혀 아닌 것이 세월호 7시간의 문제는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있는 와중에 어떤 지시나 제대로 된 어떤 지휘를 이제 하지 않았다가 핵심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 동안 무엇을 했는지를 밝히라는 거였고 그것에 대한 논란이 불거졌던 건데 이재명 지사 측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 당시에 어떤 화재가 발생했을 때 어떠한 지시를 했고 어떤 부분을 챙겼다. 그리고 경기도가 어떻게 대응했다. 이걸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는 이제 세월호 7시간하고 비교할 문제는 전혀 아니죠. 근데 이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뭐냐면 이게 결국 경기도지사가 어디에 있든 제대로 이제 지시하고 제대로 이제 보고를 받으면 되는 문제는 맞는데 이게 그 당시에 이제 경남을 방문하고 했던 것들이 경남도와의 어떤 협약이라든가 이런 공적인 여러 가지 임무를 가지고 이제 방문한 거였습니다. 이게 그러면은 경기도지사가 경기도 내에만 있으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봐요 저는. 그런데 그 당시에 수행하던 일정이 그걸 넘어서 지금 황교익 씨가 가지고 있는 진행하는 유튜브 이 방송에 나간 거잖아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의 주제가 어떤 이제 먹을 거 관련인데 떡볶이 관련인데 그러면 이것은 과연 이제 경기도지사로서 반드시 수행했어야 되는 어떤 공무의 영역이냐. 이게 의문일 수 있거든요. 그리고 그것이 화재가 일어난 그 경기도 내 사고보다 중한 일정이었느냐 이런 의문은 제기가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게 경남도와의 어떤 공적인 어떤 협약식 때문에 그 화재가 일어났을 때 경기도 내에 있지 않았다라는 설명은 양해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그 유튜브 방송이기 때문에 이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어떻게 잘 설명하느냐가 관건인데 이것은 지금 이재명 지사 측이 제대로는 설명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추가적인 어떤 설명이나 이런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일단 그 설명한 내용을 팩트니까 이거는 말씀드리고 참고 삼아 그리고 난 다음에 배동찬 소장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화재 시각이 6월 17일 새벽 5시, 6시 조금 안 된 시각이었고 대응 2단계가 발령됐다가 1단계로 내린 게 오전 6시. 그러니까 처음에는 불이 꺼진 상황이라고 알려졌었거든요. 그게 8시 19분. 그러니까 언론에 보도됐던 건 그거 한 2시간 뒤쯤에 본격적으로 보도가 됐고요. 이런 식으로 대응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불이 커졌다 작아졌다 하는 과정들이 있었고 행정부 1부지사가 현장에 도착한 게 오후 3시 무렵. 그러니까 행정부지사가 가서 챙기기 시작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이재명 지사는 1박 2일 일정으로 갔다가 그렇죠. 그 당일 일정을 소화하고 그리고 이제 이른바 저녁 무렵에 먹방을 찍는 상황에서
지금 소방관 한 명이 지금 구조가 안 되는 상황이었다는 얘기 듣고 상황이 더 심각하다 판단해서 곧바로 차량으로 이동해서 다음 날 오전 1시 반가량쯤에 현장에 도착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뭐 상황 자체는 팩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으로 어떻게 발화하는가 이게 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변인철 소장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중도층에 영향을 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느 정도 수준일지 치명적일 정도는 아니다고 하더라도 그리고 이걸 이제 세월호 비교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만큼 경기도지사로서 역할을 했는지 여부는 앞서 이제 김이나 평론가가 이야기한 대로 행정부지사도 행정 1부지사인가요? 네, 행정 1부지사. 부지사도 네. 역할을 했고 또 재난본부장의 역할이 또 가장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경기지사가 관 외에 있을 때에도 위수지역 이외에 있을 때에도 얼마만큼 관리하는 데는 중요한데 결국은 이제 대중들이 유권자들이 인식할 때 경기도민들이 인식할 때 또 이천 시민들이 인식을 할 때 먹방 TV에 출연하는 것을 흔쾌히 이해할 수 있냐.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봐요. 그것도 최근에 이제 논란을 빚었던 한교익 마칼럼니스트의 방송에다 그 내용도 떡볶이의 내용이었기 때문에 그게 김종식 고인이 된 구조대장이 사실은 빠져나오지도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네. 정말 바람직했다면 이게 우리 국민들이 세월호 사고에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아무리 재난 현장에 대해서는 이 리더십을 더 발휘해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거든요. 그런 만큼 빨리 방송을 차단하고 저는 10분이라도 득달같이 달려왔었어야 맞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지나칠 정도로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수단이 되는 것은 곤란할 수도 있고 또 적합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적어도 중도층이 볼 때는 아 그때 취소하고 왔었어야 됐을 텐데 라는 이야기는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지지율에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네.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 입장 표명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사실 뭐 이게 지금 그 방송 녹화를 뭐 중단시키거나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이재명 지사가 진솔하게 자기 입장을 얘기를 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요. 지금 이제 뭐 팩트 체크다라고 해서 이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 뭐 일정 이런 게 아니라 네. 본인이 가졌던 생각이나 지금 와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했어야 됐다라는 그러한 취지의 설명이 있어야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그래도 양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국민의힘 얘기로 좀 넘어가 보죠. 이준석 대표와 원희룡 전 제주지사 녹취록 파문 뭐 더 커지는 거 아니냐 당내 우려도 굉장히 많이 나왔는데요. 일단 더 이상 확전을 하지 않도록 좀 피하는 것 같아요. 양쪽 다다. 그래서 일단 이번 논란은 녹취록과 관련되는 논란은 좀 마무리됐다고 봐야 될까요? 저는 마무리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마무리가 안 결국에 됐다. 이 소통의 문제에 정말 균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거든요. 저는 마음속에 남아있는 여진이 없을까 앙금이 없을까 저는 여전하다고 보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계속 지적을 해왔던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에게는 3공이 필요하다. 첫 번째 이제 공감인데 그건 소통이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중요한 건 누군가의 통화 내용을 뭐 녹음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건 참고를 하기 위해서 정말 자동으로 녹음되면 어쩔 수 없는 것이지 그 내용을 누군가에게 이야기한다라는 것은 사실 그건 선뜻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네. 그런 만큼 지금 녹취록의 내용 가지고 왜 통화하면서 소통이 안 됩니까? 그러면 이해가 안 됐으면 다시 물어보면 되죠. 저도 우리 김성환 진행자와 전화할 일이 만약에 있다면 녹음하십니까? 저는 절대 안 합니다. 그렇죠. 아니 그럼 물어봅니다. 아니 이게 김평론가님께서 이게 어떤 의미로 얘기를 하신 거? 그렇게 하면 되죠. 그리고 그걸 바깥으로 이렇게 이 왕성하게 일반 대중 국민, 대한민국 국민들이 모두 알아야 될 정도로 이 드러낼 이유는 없는 것이고 그건 네. 뭐냐면 쌓여있는 감정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뭐냐면 이 공유라는 것, 가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토론의 과정도 어떤 식으로 방향으로 할지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서로 논의하면 되는 겁니다. 2시간이 됐든 3시간이 됐든 방송국에 나갈 일이 아니라 서로 앉아서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이야기를 하면 또 이 방송이 이 마주 대면 이 토의가 안 되면은 전화를 해서도 하면 되는 거죠. 마지막은 이준석 대표가 가장 강조를 했던 것이 공존 비빔밥이거든요. 네네. 그러면 서로 어깨동무를 하고 얼사둥둥 서로를 이해할 수 있는 상호 존중이 필요한데 저는 윤석열 후보도 사실은 발단이 된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토론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저거는 정리돼야 된다. 저거는 윤석열이다 아니다. 또는 윤석열과의 갈등 상황이 정리되는 것이다. 이렇게 다룰 수밖에 없는데 저는 이제 사실 시작되는 것 아닌가 균열이 이런
이야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뭐 비빔밥 말씀하셨지만 맨 처음에 비빔밥 비유가 좀 신선했잖아요. 그랬다가 당근에 비유했다 그래가지고 네. 또 난리 나고 또 돌고래하고 멸치 얘기가 나오고 이러다가 고등어도 그냥 막 나왔죠. 논쟁이 좀 커지다가 나중에 녹취록까지 지금 나온 건데 지금 그 원희룡 전 지사가 왜 이렇게까지 하느냐 이것도 좀 관심거리 중에 하나예요. 우리 당내에서는 나중에 지금 당대표를 노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나와서 그거에 뭐 해명하기 위해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은 나중에 내가 법무부 장관을 시킬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게 됐는데 원 전 지사의 이 태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여러모로 이제 미스터리죠. 윤석열 전 총장이 자기한테 무릎을 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무릎이 아픕니다. 그러면 네 우리 체중이 많이 나가는 사람들은 무릎을 꿇을 수가 없어요. 일단 그래가지고 뭐 아니 나 꿇을 수 있어요. 무릎을 꿇어지십니까? 그럼요. 야, 존경합니다. 네, 저는 무릎이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 무릎을 꿇고 뭐 이런 문제가 아니라 이 원희룡 전 지사가 윤석열 전 총장 본인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준석 대표가 뭐 다 원희룡 전 지사 얘기가 맞다고 쳐도 이준석 대표가 뭐 윤석열 전 총장을 사실상 낙마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한 게 맞다고 하더라도 왜 본인이 아닌데 당사자가 아닌데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 이건 의문이고 네. 그리고 이게 서로 잘못 알아들었다라든지 오해였다든지 이렇게 서로 그냥 대립하고 사실은 넘어갈 만한 문제였거든요. 정치인들끼리 말 못 알아듣는 경우가 뭐 처음 있는 일도 아니니까 서로 말이 안 맞는 경우가. 네. 근데 그걸 굳이 기자회견을 해서 내가 내 말이 맞다라고 증명하겠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가 녹취록을 올리고 이러면서 더 확대된 거잖아요. 그럼 그렇게까지 칼을 빼들었으면은 한번 휘둘러야죠. 원희룡 전 지사가 6시까지 녹음 파일 공개하시오라고 했는데 네. 녹음 파일을 공개를 안 했으면 추가 조치가 있어야죠. 근데 그냥 또 승리 선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상한 저는 이제 행보라고 보는데 결국 이제 정치권에서 많이들 얘기하는 것은 이제 치고 빠진 것이고 그 시점에서는 그래서 원희룡 전 지사가 얻은 것은 첫 번째로 결국은 경선룰까지 이어지는 선관위원장 누가 하느냐 네. 그리고 경선은 어떻게 되는 거냐 이 부분을 이제 노리고 이준석 대표가 주장하는 서병수 선관위원장 안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한 거다. 첫 번째가 이거고 두 번째는 이제 결국은 이제 컷오프가 2번 진행되잖아요. 그래서 네. 최종 4명 중에는 들어가야 되는데 지지율이 지금 그렇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전 총장에 묻어가면서 이준석 대표를 때리는 방식으로 자기 영역을 확보한 거다. 이게 두 번째 해석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당대표설은 이제 하태경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대선 후보로 나와서 당대표를 흔드냐 그럴 거면 당대표 선거에 나오지 왜 대선 후보 하느냐 이렇게 반응을 하고 하면서 좀 얘기가 커진 측면이 있는데 네. 원희룡 전 지사도 사실 뭐 20몇 년째 이거 하고 있는데 정치하고 있는데 윤석열 전 총장이 뭐가 어떻게 될 줄 알고 뭐 당대표 약속해 줄 테니까 이준석을 흔들어 봐라라는 예를 들어 제안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거기에 뭐 그냥 그렇게 그것만으로 응하겠습니까? 나름대로 이제 자기의 정치적 계산이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있었더라 하더라도 응한 것이지. 그래서 그것만으로 이제 뭐 해석하는 것은 무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뭐 지금 벌어진 일은 벌어진 일이고 네. 앞으로 이제 새롭게 등장할 이슈가 되는 게 선관위원장 누가 될 것이냐 이거잖아요. 네네. 근데 선관위원장을 이준석 대표는 서병수 경선준비위원장을 좀 시켰으면 좋겠다 이런 의사를 최고위원회에서 밝힌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는데 서병수 위원장을 일단 그만뒀어요. 네. 선관위원장 누가 할 거냐 이게 하나 남아있고 또 하나는 지금 경선룰과 관련해서 벌써부터 신경전이 나와요. 그러니까 경선 룰을 두고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또 싸우고 있거든요. 서로 간에 갈등하고 이 부분은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사파 싸움이죠. 사파 싸움이고 중요한 것은 지금 당 내에서 누가 보직을 맡고 경선준비위원장이 또는 누가 선관위원장이 된다라는 것이 특정 후보에게 유불리를 계속 따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제 유권자의 선택을 받는 부분인데 이준석 대표와 또 윤석열 후보가 갈등하고 또 이준석 대표와 다른 대선 주자들이 갈등을 하게 된다는 것은 당 지지율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겠지만은 이럴 때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는 것이 또 중도층이거든요. 네. 또 이준석 대표가 견인한다고 믿고 있는 MZ세대도 영향을 받을 수 있고 그렇다면 이런 논란이 충분히 근거 있고 이유 있느냐 그렇게 보기가 참 쉽지 않아요. 서경수 경선준비위원장이 그렇게 뭔가를 크게 잘못한 걸까?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이야기를 했던 것이 특정 후보를 골탕 먹이기 위한 것이었을까? 그렇게 보기는 어렵거든요. 또는 이준석 대표와 경선준비위원장 서병수 전 위원장 사이에 뭐 짝짝꿍이 돼서 어떤 그 의도와
또 음모가 있다. 그렇게 보기도 힘든 것이거든요. 그럼 선거관리위원장에 대해서 충분히 어떤 사람을 자격을 가진 사람을 할 것이고 그러면 대선 후보가 선거관리위원장을 임명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아무리 이준석 대표가 각을 세우더라도 그래도 대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권한은 또 존중해 줘야 되는 것이거든요. 하나 또 이제 저한테 물어보실 것 같으면 미리 말씀드리면 뭘 물어볼 줄 알고 미리 그걸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게 왜 이 여론조사, 경선 여론조사와 관련해서 역선택 방지 조항을 넣지 않기로 했느냐. 네네. 그러니까 이제 예.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들도 참여가 가능하다라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건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이게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때문에 경선 여론조사에서 선택하는 후보가 확 달라질 수 있다. 그렇다면은 역선택 방지 조항이 맞죠. 그러니까 역선택 방지 조항이 사실 있었어야 되는 것은 지난번에 나경원 후보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후보가 있을 때 그건 포함이 됐었어야 돼요. 왜? 더불어민주당 지지층 사이에서 나경원 후보와 오세훈 후보에 대한 호감 비호감은 확연히 다르거든요. 그럴 때 넣으라고 했을 때는 안 넣었어요. 그냥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까지 다 포함이 되는데 이번에는 중요한 건 대선 후보는 본선 경쟁력이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넣을 이유가 없고 더불어민주당 지지층도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에 지금 일반적인 선거 여론조사에도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이 지금 일반 포함되는. 그러니까 그런데 왜 최재형 전 감사원장 쪽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삿바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충분히 근거가 있다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근거를 대면 왜냐하면 공감하지 않을 수가 없고 아니 국민의힘 당원들이 볼 때도 아니 최재형 후보가 마땅한 이야기를 했는데 왜 안 받아들이냐 이렇게 이야기할 텐데 그렇게 설득력이 있지는 않다라는 것이죠. 자, 앞서 이제 말씀하신 거에서 왜 이준석 대표하고 서병수 경준위원장이 연결이 되냐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서병수 경선위원장의 동생이 국회의원이잖아요. 서범수. 네. 지금 이준석 대표 당대표 비서실장을 맡고 있잖아요. 네. 그 때문에 아마 논란이 더 의혹이 커진 측면이 있지 않나. 그거는 이제 의심에 의심을 더하는 프로세스인 것 같고 누구가 뭐 동생이고 이준석 대표 비서실장이라고 해서 서병수 경선 준비위원장이 본인 동생이 이준석 대표의 비서실장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준석 대표의 말에 다 따라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정치인이 아니겠죠. 그건 이제 서병수 전 위원장이 뭐 지금 뭐 초선의 무슨 뭐 이런 의원도 아니고. 그거는 우리의 말이 아니라 국민의힘 내부에서 나오는 의혹이기 그렇죠.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만들어내는 그렇죠. 말은 아니고요. 의심에 의심을 더하기 네. 위해서 하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결국은 이게 대선을 끝으로 국민의힘이라는 당이 막을 내리는 게 아닙니다. 그 이후에 당권을 누가 잡을 것이냐, 지방선거 공천을 어떻게 할 것이냐, 누가 어느 선거에 어떻게 나갈 거냐가 다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그걸 다 가정하고 서로 유리한 얘기만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네. 이게 참 얘기가 연결이 되는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김종인 등판설 이 설득력이 있는 얘기라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에 등판하느냐가 이제 핵심인데 지금은 이제 선관위원장이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합의가 되는 구조가 아니니까 김종인 전 위원장처럼 뭔가 다들 이제 카리스마로 뭐 조용히 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이제 선거관리위원장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얘기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근데 그거는 이제 김종인 전 위원장의 쓰임새가 아니겠죠. 선거관리위원장은 말 그대로 경선을 공정하게 그렇죠. 관리하는 게 역할인 네. 것인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은 그거보다는 훨씬 전략적인 어떤 위치에 있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제 생각엔 만약에 쓰임새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이제 이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이 된 다음에 그다음에 네. 뭐 밖에 있는 안철수 대표라든지 이런 사람들까지 뭔가 모아내는 역할을 할 때 그때 이제 역할을 하는 게 첫 번째일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선대본부장, 선대위원장 뭐 이런 형태로 다시 모셔가지고 뭔가를 하자라는 논의로 가지 않을까. 선관위원장은 조금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아니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선대본부장을 맡을 그건 아니잖아요. 저도 여기에 이제 선거관리위원장은 힘들다고 봅니다. 왜냐하면은 윤석열 후보와 또 회동도 있었고 이게 이제 다른 후보들로서는 오해를 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선거에 이 경선의 공정한 관리를 해야 되는 선거관리위원장을 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한다는 건 사실상 힘든 부분이고요. 저는 이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맥락이 있다고 봐요. 어떤 거요? 10월 초가 되면 이제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가 본선 후보 결정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아직까지 그 시점에 10월 초에 국민의힘 후보는 결정이 안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 후보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국민의힘 최종 후보가 선택되더라도 국민의당과의 관계도 있고 지금 대선 출마 선언을 한 김동연 전 총리하고의 관계도 있거든요. 과연 이걸 누가 조율할 것이냐. 이때는 또 국민의힘 지지율이 어떻게 되느냐도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 또 정권 심판 여론이 어느 정도인데 그런데 여기서 국민의힘이
단일화에도 보수 야권 전체적인 단일화에도 힘들어한다. 지지율도 흔들린다. 이럴 때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필요로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왜?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흔들리게 되고 그렇다면 정권 교체를 반드시 가져가야 되는 보수 야권으로서는 누군가의 역할이 필요하거든요. 이때 어느 정도 검증돼 있고 중도층을 끌어들일 수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는 사람이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기 때문에 저는 바로 그 대목 정도. 그러니까 시점상으로 따지면 11월 중순이나 12월 정도 가서 김종인 전 네. 비대위원장의 역할에 대한 것이 논의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근데 뭐 모르겠습니다. 김 전 위원장이 그동안에 정권을 주지 않으면 안 가는 스타일이어서 어느 정도 정권을 줄 수 있는 자리를 가져갈 수 있느냐 이것도 좀 문제일 것 같고요. 그렇다면 이준석 대표의 역할도 사실 사라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김성환의 시사 뉴스의 외전 김민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뭐 김 전 위원장 얘기도 우리가 했지만 이 제3지대에 대한 이 변수가 여전히 남아있게 됐어요. 제3지대가 사라졌는 줄 알았는데 국민의당하고 국민의힘의 합당이 일단 무산되고 안철수 대표가 대선 출마 가능성을 남겨둔 상황에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가 오늘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그것도 고향에 가가지고 선언을 했거든요. 어떻게 보셨어요, 두 분은? 일단 뭐 김동연 전 부총리가 일단은 대선 출마를 선언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사실상 이제 그 언급을 했기 때문에 지금 이 대선까지 가는 국면에서 분명히 이제 변수로 자기가 움직이겠다라는 선언을 한 겁니다. 그런데 또 특이한 것은 그러면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런 선언을 할 때 당연히 예상했던 게 안철수 대표하고 손을 잡는다든지 뭔가 네.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이 될 수 있는 메시지를 좀 던져야 사실은 기존의 정치 문법에 맞는 건데 일부러 그 선택지를 좀 피해가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자기는 뭐 완전히 이제 뭐 어떤 정치 세력의 교체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라면서 본인이 이제 할 어떤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정치 스타트업 이런 데 비유를 했고 그런 것들을 미뤄보면 사실 신당 창당이라든가 이런 것까지 이제 고려하는 그런 오늘로 따지면 그런 움직임이 아닌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인데 네. 그렇다면 김동연 전 부총리에게 이번 대선의 의미는 뭐냐가 이제 중요한 거죠. 예를 들어서 이번 대선의 의미가 정말 어떤 지금은 이렇게 좀 포지션을 잡고 있지만 결국 제3지대를 이렇게 좀 포괄해 가지고 야권의 어떤 대선 승리에 일조하는 게 목표라고 한다면 결국 제3지대의 이 역할론을 분명히 수행을 할 것이고 근데 그게 아니고 이번 대선 출마를 통해서 본인이 이후에 이제 준비하고자 하는 본인이 주장하는 그러한 정치 교체를 겨냥하는 뭐 그런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행보를 하는 게 목적이다 하면은 이거는 정리 안 될 가능성이 크죠.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봐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돈과 조직과 사람 이게 있어야 선거를 치를 수 있다 이 점 아니겠습니까? 그것까지 같이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김 전 부총리는 오늘 기존 정치 세력에 숟가락 얹을 생각이 없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예를 들어서 김 전 부총리가 한 2%, 3%만 지지율을 가져가도 나중에 지금 대선 구도 자체를 바꿀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가능성도 있는데 안철수 대표 그 합당 무산되고 난 다음에 얘기 나왔던 것처럼 그 정도 파괴력이 있을 거라고 보세요, 배종찬 소장님은? 지금 대선 출마를 선언하는 정치 신인이 자기 대선에서 뭔가 결단을 내겠다고 작정을 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안 봐요. 왜냐하면 더 긴 뒤 시기를 저는 염두에 두고 있다. 이번에 그러니까 내년 대선 출마를 통해서 존재감을 키운 다음에 그러니까요. 그다음에 뭘 한다. 왜냐하면 여전히 우리 국민들이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를 알 것 같냐. 왜냐하면 정치 관여도가 높은 사람은 알 수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모든 국민들 정말 바닥 유권자 민심까지도 다 김동연 전 부총리의 속속들이 알고 있지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냥 단순 인지도 가지고는 지지를 얻어내거나 끌어내지 못하는 것이 이런 대선 판이거든요. 그렇다면 저는 내년 대통령 선거 이후에 차기 또 지방선거도 있죠. 그 이후에 또 국회의원 선거도 있죠. 그 뒤에 또 차기 대선도 있다. 그렇다면 저는 그 이후에 정치적인 본인의 이제는 관료로서의 커리어를 마감하고 경력을 마감하고 정치 행보로서 이제 첫 단추를 걷는 정도다. 네. 그러니까 내년 대선은 철저하게 이 진영 간 대결이고 청백전이거든요. 어디 누가 끼어들 틈이 중간에 없다. 그러니까 제3지대나 중도가 역할을 하기 힘든 선거가 바로 다가오는 차기 대선이라면 네. 김동연 경제정부 총리는 자기보다 우선해서 역할을 하는 사람이 또 안철수 대표도 있거든요. 네. 저는 이슈 자극제로서의 역할을 할 것이다. 뭐냐. 적어도 지지율보다는 김동연 대선 후보가 어떤 경제정책 관련해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그래도 차기 정권에서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이런 이슈 자극제 역할을 하면서 네. 본인의 정치적인 이 몸집을 좀 불려가는
그런 전략으로 안철수 대표하고 손잡을 가능성 없을까요? 그러니까 오늘 얘기로만 보면 그리고 지금 이제 배 소장님이 말씀하신 장기적으로 가는 플랜이라고 한다면 지금은 안철수 대표랑 손을 잡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안철수 대표와 국민의당은 이미 지난 이제 대선 이후부터 그리고 국민의힘하고 통합을 논의하면서부터 사실은 범보수의 일원이 지금 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뭐 어떻게 해석하든지 간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김동연 전 부총리가 장기적인 플랜으로 간다고 하면 바로 이 범보수권에 속해가지고 야권의 승리를 위해서 뭔가 역할을 하는 그런 그림으로는 안 가야 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제 대선 출마를 해가지고 본인의 인지도를 높이고 몸집을 키울 수 있는데 그렇게 해서 사실은 이제 돈과 조직을 이제 구성을 해내서 지방선거의 대응부터 시작해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면 본인이 얘기하는 정치 스타트업이면 그거 가능한 수준까지 할 수 있을 거냐는 여전히 그게 과제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짧게만 말씀드리면은 안철수 대표와 손을 잡을 사람은 허경영 후보의 가능성이 높죠. 네. 아, 그렇습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대선 후보 그 얘기를 했잖아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는 대한민국의 보배다. 의사에다가 과학자다. 협력하고 싶다. 깜짝 놀라가지고 제가 볼 때는 같이 적토마 타고 장수복 네. 입고 나와야 될지도 몰라요. 제가 볼 땐 배종찬 소장님이 네. 우리나라의 보배입니다. 네. 적당히 하세요. 네, 뉴스타에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끝을 항상 이렇게 마무리하더라고요. 참 지금까지 김인하 시사평론가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두 분 패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